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700명 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지만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매일 7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위중증 상태의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많이 늘어났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번아웃 증세를 호소하는 의료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안동과 영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시는 62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방역 조치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200여 명의 검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영주 20번 확진자는 19번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12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 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연말인데 아무데도 못 가고.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르노 삼성자동차 전시장에 방문한다. 둘, 12월 놀라운 혜택의 뉴 QM6 XM3를 계약 후 3일 만에 받고 바로 떠난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네. 안심하고 지금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해보세요. 최종배 혜택 상위 르노 삼성자동차. 12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 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어수선한 연말인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되는데요. 잠시 후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동희 사무처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지금까지는 위원들이 추천할 때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의결 정족수가 7명 중에 6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숫자를 5명으로 줄였습니다. 즉 3분의 2, 5분의 3만 동의하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구성으로 보면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의원이 2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다 반대를 해도 5명만 찬성을 하면 후보가 추천이 가능하겠다는 점.
그래서 이제 원래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었는데 그 비토권이 이제 무력화되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보 그 추천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지금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했는데 초창기 위원을 추천 안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만약 야당이 계속 추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추천을 안 하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야당이 소위 이제 발목 잡기라든지 아니면 지연 전술을 쓸 때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은 그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만은 그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 가능하거든요. 예. 정기국회가 이제 끝나는 그날 저녁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3시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끝나는 자정이 돼버리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그 정지되기 바로 전날 그 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몇 시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또 소집을 요청해서 임시국회가 10일 날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일 날 임시국회 열리면은 필리버스터를 그 안으로 즉 공수처법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동일한 안으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임시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 표결로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그 지금 현재는 뭐 국정원법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법안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게 회기가 끝나면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째는 두 번째는 무슨 규정이 있냐면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이걸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끝내도록 표결을 해버리면 필리버스터를 또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필리버스터가 현재 의석 구성으로 본다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별 효과가 없죠, 사실.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무작정, 무한정으로 법안 처리를 또는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결국은 의석수, 국회 내에 여야의 의석 구도가 야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결국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년 초쯤이면은 출범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논란거리는 없겠습니까? 뭐 하나 이제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아마도 그러니까 내년 초 말씀하신 것처럼 출범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공수처장은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분의 3이 됐으니까 5명만 찬성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난관은 뭐냐면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공수처 안에서 일해야 될 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에 소속 검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야당 의견을 듣도록 법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야당이 이제 검사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시기가 반드시 내년 초에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공수처장 임명되면 출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범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완벽하게 공수처의 모든 인원들이 다 세팅되는 그런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장만 있으면 공수처 출범은 가능하니까. 예. 다만 공수처 안에서 일할 검사들을 구성하는 데는 야당의 동의가 일정 부분 있어야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완전체로 공수처가 완성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에 맞서서 소위 그 반문연대도 본격화되고 있죠.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이른바 반문 비상시국연대가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선을 그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든 그러니까 반문, 소위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선을 그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중도층 끌어안기에 좀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보수 진영 중에 크게 갈라지는 게 이제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얘기하는 극우, 극렬, 우파 세력들. 이 세력들과는 거리두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거기와는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조영원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던 사람들 보면, 극렬, 극우 세력들이에요.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거기 나와서 막, 좀 과격한 발언했던 분들, 소위 정광훈, 목사와 연대하거나 같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다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4.15, 총선에서도, 4.13 총선에서도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그런 극우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극명하게 다 증명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조영원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원 원내대표 이런 행보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맞다고 보는데 예. 문제는 지금 조영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 이제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모든 보수 세력이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과연 잘한 선택일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분열이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비위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그 당내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그 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다. 이런 다소 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글쎄요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흔드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의원과 친한 것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당내 이제 다선 의원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흔들고 있어요, 분명히. 그 비대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세진을 쳤거든요? 나 그럼 그만두겠다. 그럼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면 누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 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흔들어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4월 지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고 또다시 혼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이래가지고는 선거 치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만이 있는 사람도 목소리는 내긴 하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 체제가 흔들린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내에서 이런 갈등은 일어날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원 원내대표가 태극기 집회 세력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렇게 되면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눠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총선도 그렇고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극우 세력들, 극렬 극우 세력들과 연대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 4.15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황교안 전 대표가 8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언젠가 정치에 다시 복귀해야 될 시점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쨌든 총선에 패배했고 총선 패배에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자숙하고 당분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갖는 것보다는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자리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지가 생겼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침묵이 길어지면 잊혀진 존재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한마디를 던지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시키고 위험하거나 또는 위기의 상황에서 본인이 구원등파를 할 수 있다는 면을
각인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SNS 글을 올린 것은 정치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민의힘의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SNS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국회는 이번에는 국정원법과 남북관계 발전 법안 처리를 두고 뜨거운데요. 무엇이 논란입니까? 일단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대공수사, 간첩 관련된 수사나 이런 수사를 이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거든요.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법, 그다음 경찰법,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 이 세 가지가 권력 개혁, 권력기관 개혁의 어떤 법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어떤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첩 조사를 하는 바람에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막 몰아세우고 막 그 간첩으로 씌워가지고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활동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국정원은 이제 대외 활동만 한다. 정보 수집,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외적인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대내 대공 관련된 수사는 경찰이 이관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 국정원법의 가장 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경찰이 가져간다고 해서 과연 중립성이나 아니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또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공처법처럼 무기력하게 또 야당은 한계를 느끼면서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종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 종료를 할 수 있어요. 표결로 해서 강제 종료를 할 수도 있지만 여론을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여야 합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일부 이제 국민들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필리버스터까지 막는다고 하면 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일단 공수처법이 가장 중요했고 또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틀에서 공수처법 통과가 거의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무리하게 몰아붙일 때는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막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허용한 다음에 표결 처리를 가게 되면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이걸 종료시키지 않고 다 국민의힘이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로 회의가 또 연기됐는데요. 연기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좀 시간을 빨리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잡은 것은 일단 변호인 측, 즉 윤 총장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요구를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다 받아준다는 말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네. 절차를 잘 지켜라.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라. 하루 만에 끝내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기회를 다 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법무부가 저는 수용한 걸로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현재 야당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또 문제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내리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절차적 정당성을 다 보장해주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들어줘라. 그래야 나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법적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반발하거나 이런 일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나 아니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수용해줘서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여론이 약화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도, 그런 의도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기일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증인들도 채택을 해서 그 진술을 듣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단계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한 번 더 늦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상반된 지수를 펼칠 증인이 4대4 같은 수로 맞서게 됐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15일 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양쪽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근데 결정은 징계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위원 5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치열한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제 4대4 정도 양쪽에서 다 의견 듣고 징계위원회가 아마 15일쯤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정책이 가장 왜냐면 부정적 평가를 왜 했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에요. 예. 전세나 아니나 집값 오름세나 이런, 물론 지방과 다르게 서울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추윤 갈등, 소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문제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고요, 국민들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명권자가 임명한 두 사람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이 결국은 임명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공처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하나는 일단락이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나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나고 나면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면 추윤 갈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지율은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 현재로는 추미애 윤석열 총장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요소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일정 부분 빠졌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수처법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작용을 했는데, 예.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반등이 저는 다음 주에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징계위원회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하면서 예전의 지지율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였습니다.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30분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연말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은 시작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정동희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희망 나눔 캠페인 올해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 1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모금 대장정에 들어갔다면서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예. 보면 늘 사랑의 온도탑 세우잖아요. 네네. 이 사랑의 온도탑에 대해서도 잠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랑의 온도탑은 우리 경북 도민들의 나눔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되게 온도계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지만 저희가 세운 사랑의 열매 온도탑은 우리 경북 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지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저희가 모금 목표액이 127억이고 1도가 올라가려면은 1억 2,700만원이 모금돼야 되거든요. 네. 오늘 현재까지 한 22억 정도가 모금돼서 18.2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상징이 바로 사랑의 열매잖아요. 이 네. 사랑의 열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사랑의 열매는 저희 모금의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열매가 3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고 있고요. 네. 열매의 그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그 열매가 녹색 줄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 역대 최고액을 모금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저희 캠페인 모금 목표액이 154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경북 도민들의 사랑으로 160억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요. 예. 그 연중 모금액도 전년도 222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이 모금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조금 전에 언제까지 열리는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모금액은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네. 내년 1월 31일까지 캠페인이 진행되고요. 그 모금 목표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6억을 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캠페인 기간을 좀 저희가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소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연중에 모금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업이라든가 또 개인한테도 좀 기부에 대한 그 피로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네. 그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127억 6천만 원을 모금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30억 정도가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도 낮춰 잡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목표액 달성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연중에 우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착한 가게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개 가게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개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듯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우리 경북도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참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금 목표를 좀 달성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랑의 열매로 모금된 기부금은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경북도민들이 모아준 그 소중한 성금은 다양한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이런 분들한테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난방을 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난방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차량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지나다가 보시면은 사랑의 열매가 그려진 그렇죠. 예, 차량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그건 우리 도민들이 소중한 성금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많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기부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다양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안동 MBC 등 방송사를 통해서 기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예. 거기를 방문하셔서 기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대면 기부가 가능한데요. 그 ALS 번호 060-700-0060으로 전화 주시면 한 통화당 3,000원. 예. 그리고 문자로도 기부가 가능한데요. 샵 9004를 보내시면은 한 통화당 2,000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현금만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품도 되거든요. 물품 같은 거. 네네. 네. 그래서 쌀이라든가 뭐 라면 이런 생필품 같은 거를 기부하실 경우에 저희 공동모금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053-980-7800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기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울수록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 힘들게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희망 2021 우리 나눔 캠페인에 우리 경북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다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경북 도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사회 복지공동모금의 정동희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2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37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매매와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죠. 변창흠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LNS 자산운용의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세 대란 이후에 새로운 국토교통부 변창흠 내정자가 내놓은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값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세 대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지금 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지난번 전세 대책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바뀌면서도 새로운 게 내놓을 예상안들 대책안이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의 전세난이나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난번 뭐 예를 들어서 빵 공장 얘기 나오면서 그 제일 많은 얘기가 났던 것처럼 실제 뭐 주택을 만들고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입주 기간이라는 거를 빨라야 보통 4년 정도의 공급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체로다가 뭐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저희가 뭐 규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임대차 3법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전세난도 이루어질 거고 공급은 점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계속 전세에 대한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가격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양도세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양도세 가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 팔고 세금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 집이 팔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100% 중에 한 70% 이상들이 다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받고 있는 세금 아니면 내가 갖고 가게 되는 추가적인 그런 현금 자산 그런 기대치가 좀 큽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당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와 관련돼 가지고 일시적인 일가구 이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더 중과가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분양권을 받게 되면 실제 취득하기 전까지 주택수를 산정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이제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기존에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도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양도세라는 것들이 1년 보유기간, 2년 보유기간, 3년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 정도 됐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70%, 2년 이상일 경우 60%까지 되니까 최근 들어서의 어떤 양도세가 더 가중치가 된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본의 아니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결국 이 분양권에 대한 관련된 주택수도 다주택자 기준도 되면서 양도세도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분양권도 팔지도 못하고 가져야 되는 거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재산의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세금을 계속 낼 바에야 차라리 자녀들한테 일찍부터 증여를 하고 증여세 내는 것이 3년, 5년간의 전체 세금을 내는 비율보다 싸다 해서 최근 들어서는 양도보다는 증여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이 돼야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공급안이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에 살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번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안은 글쎄요.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가 보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지만 결국에는 실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서울 역세권, 추역세권 안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서 내가 내 땅에 한 100평에다가 2배 정도 지을 수 있는 거를 규제를 풀어서 한 4배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해서 공급량이 나온 나머지 부분을 공공에다가 넘겨서 공공임대정책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조정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규제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해서 집을 지어서 돈을 얻어가야 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미 옆에 아파트들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인데 고분양가 규제를 해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고분양가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시세보다 더 저렴한 경우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계속 로또 청약이라 나온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양받는 사람들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으니까 로또가 되는 거고 사업 시행자는 계속 집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자기는 사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분양가는 시세보다 더 작게 받고 땅 주인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이렇게 주변에 거래되는 시세가 이렇게 높으니까 난 땅 가격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안에서 용적률을 더 많이 줘서 그 안에 어떤 수요를 늘려서 외부각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한테 들어와서 산다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것도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8년짜리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할 건지 10년으로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제안을 내줘야 일반인들이 그걸 또 청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서울 도심권 안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항상 그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고급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아라 라고 이제 국가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또 가장 큰 문제는 강남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이 25% 30% 해가지고 기부 체납한 것만큼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일반 분양 중에서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희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단지 안에 딱 가보는데 이건 일반 조합원 아파트고
이거는 공공기여로 받은 임대주택이라는 게 이제 표시가 날 정도로 외관의 소재라든가 평형대라든가 이런 게 너무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세대들 사이에서 일종의 왕따. 그리고 일부 반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입구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그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좋은 학군에 하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는 정상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고 본인은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공유제 정책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국토부나 국가에서 사서 그걸 제대로 개발을 해주는 안이 필요한 거지 그걸 어설프게 일부 비율로 해서 비율만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안 될 거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환매 다시 팔아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분께서 말씀하신 환매 조건부가 뭐냐 하면 공적 기관인데 뭐 일반 건설사가 아니라 공적 LH나 SH공사에서 이거를 주체 사업을 해서 이번에 분양받으신 분이 들어가서 살다가 일정 기간 만료가 됐을 때 본인이 나온다거나 팔고 나온다거나 하는 시점이 됐었을 때 다시 LH공사 그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라는 조건이 붙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환매 조건부에 대한 기준안을 지금 내놓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 아파트가 5억이면 한 50% 정도 되는 2억 5천에서 조금 더 한다면 한 3억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그 대신에 여기 들어가서 3억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뭐 3년이나 4년 뒤에 지나고 나서 나올 때 아니면 8년이나 10년 뒤에서 나올 때 그 시간 동안에 난 시차익을 본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환매되는 이제 LH나 SH가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싸게 들어간 것까지는 좋지만 뭐 3년 5년까지는 그래도 좀 그렇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판교에서 일어났던 사태도 8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입주할 때 7, 80% 가격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10년 뒤에 내가 이걸 분양권으로 받아서 내 주택을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값은 10배 이상 올라서 결국에 분양들을 못 받아서 지금 소송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뭐 5% 임대료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8년 이상의 장기 거주가 됐었을 땐 오히려 이렇게 환매 조건부로 받으셨던 분들이 내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환매 조건부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국토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8년이나 10년 뒤에 이분들이 가져가야 될 그 기대이익을 국가가 다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입주하고 계신 분한테도 어느 정도 시세에 반영돼서 몇 % 이상의 비율을 주겠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솔직히 장기 거주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 임대부 주택도 있습니다. 네. 토지 임대 보니까 토지를 임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건물은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아시아권 일부 지역에서도 이제 뭐 주택을 수요할 때 토지는 국가가 수요하고 건물을 갖고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건물 가격으로 해서 내가 싸게 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국토부나 서울시에다 아니면 지자체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증금의 임차료를 어떻게 보면 내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전세 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에서 얘기하는 반전세 말 그대로 내가 보증금으로서 일부를 내고 월세를 내는 개념이랑 똑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중에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저희 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 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적인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 뭐 그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급여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오는 그 뭐 저축을 한다거나 재산을 늘린다는 건 한계가 있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서 내 노후나 아니면 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같이 나눠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꿈에 어떻게 보면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자산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면 살면서 이 집이 좀 더 오를까? 그래서 이 집이 오르면 나중에 내가 이거 팔고 다른 데 갈 때 좀 목돈도 좀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몫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나와 있는 판매 조건부라든가 토지 공개념이나 이런 개념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뭐 토지 임대부 주택 또 환매 조건부 주택 이런 정책들이 쭉 나왔는데 이런 정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예, 이게 기존에도 나왔던 정책의 일부 형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공공임대주택하고 포장만 좀 달라지고 용어만 달라졌지 실질적으로 저리에 아니면 정세 보증금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급을 통해서 당장의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을 잡는다거나 전세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저도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금융소득 가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이 크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이었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오늘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심한 추위는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눈과 코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먼지가 쌓인 데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4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초겨울치고는 좀 기온이 높은 편인데요. 주말이면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 나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다음 주부터 찾아오는 주위는 다소 길게 이어질 것으로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상주 아침에 1, 2도, 한낮에 9도 남아 있고요. 영주, 봉화는 영하 1도에서 7도, 의성은 0도에서 10도, 청송, 영양, 예천은 0도에서 8, 9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5도, 체감온도 4도, 습도는 52%입니다. 날씨였습니다.